자, 이번에는 애널리스트 코너에서 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조금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 애널리스트 안영진 연구원 자리했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 뒤에 이제 또 정권이 이제 교체되는 두 분의 표현에 또 나왔고, 정권 교체기에는 정책 변화에 이제 민감하기 마련인데, 일단 윤석열 당선인 정책에는 대표적으로는 뭐 원전,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건설, 부동산 정책 이렇게 나왔고, 근데 부동산을 하려고 했더니 시멘트가 또 없어가지고,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산업, 뭐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색깔, 유통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고, 오늘 이제 아침에 나온 게 이제 드디어 이제 반도체. 네. 근데 핵심은 역시 세제 혜택을 조금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전체 맥락은 조세보다는 인허가 절차 요건?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렇습니다. 보통 진보에서 보수 정권으로 교체가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철학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럴 때 뭐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진보에서 보수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키워드가 바로 규제 완화입니다. 네. 근데 규제 완화는 보통 두 가지 형태죠. 하나는 조세 감면 부분이 있겠고 하나는 인허가 관련된 절차나 요건의 완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조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조세 법정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네. 이 쟁점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 통과하기가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리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대 거대 이제는 야당. 야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소야대 상황에서 뭔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신설이나 개정을 추구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신구 권력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형태로 추진은 하겠지만 이 조세라는 어떤 국회 허들을 넘어야 되는 부분보다는 정부 자체적으로 인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형태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행 가능성이 더 높겠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정권의 색채지만 뭐 말씀하신 진보와 보수 이런 거라면 이제 보수 진영에 칼자루가 넘어갔고, 약간 뭐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기업 친화적인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그렇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색깔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공약의 이행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두로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놓고 이행이 잘 안 되거나 하면은 뭐 그거는 허당. 네. 자, 여소야대 환경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공약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 걸림돌들이 있긴 있어요. 네. 미국의 사례를 본다면 어떻게 좀 그걸 합리적으로 잘 풀어갔던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빌드백 베러라고 하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더 나은 미국에 대한 재건 이런 이제 법안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 투자나 아니면 교육과 또 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난 1년 동안을 거슬러 보니까 실제로 그게 그대로 이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돌이켜 보니까 이 규모가 대폭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지연이 됐고, 그리고 그 내부적인 형태에 대해서 많은 변형이 가해졌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게 결국은 의회에서 원활하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심지어 같은 뭐 여당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 측에서 한 명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이게 50대 50의 팽팽한 구도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중요한 어쩌면 미국에서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슬로건이었던 부분도 여러 변형과 규모 축소와 지연이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는 의회 통과 여부가 그만큼 이행 가능성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결국은 뭐 이런 정책 기대감에 의해서 뭐 실제로 경제가 그렇게 변하고 네. 실제 성과가 나면서 투자 수익률을 얻는 게 목적이라고 할 때 지금은 기대감에 의해서 여러 가지 투자 수단을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그 후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이행 가능성이라고 본다. 실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생각해야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어떤 여소야대 환경에서 미국의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상황의 어떤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미국식 사고주의라고 해도 합리적인 뭐 우리는 하나, 이 뭐 유니언이나 유나이티드라는 개념으로 딱 주제를 정하면은 네. 뭐 이런 갈림이 하나로 또 취합되는 경우가 있군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야 된다 당위성이죠. 그렇죠. 네. 네.
뭐 매번 싸우는 것만 구경하다가 이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 교체를 할 때 규제 완화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거 사례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인데 안 좋은 의미의 네거티브가 아니라 규제를 뭐 요거 안 되고 요거 안 되고 요거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네. 요거 빼곤 다 돼. 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네거티브가. 네, 네. 그래서 어떤 규제 완화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아마 윤석열 뭐 당선인 측에서 이야기하는 게 파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꾼다고 하는 건데 네. 몇 가지 이런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뭐 인허가를 해주겠다. 이게 이제 보통 뭐 파지티브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엄청 강해집니다. 그렇죠. 여러 분야. 그러니까 내가 허가해 주는 것만 해. 요거에서 이제는 거의 기본적으로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러한 요건들이 미충족되면은 허가를 못 해준다라는 방식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인허가와 관련된 절차나 요건을 완화한다는 형태로 규제 완화가 진행이 된다는 게 바로 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뭐 부동산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 시중은행들에서는 대출 한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중은행들은 앞으로 뭐 남아있는 뭐 3월 거의 다 갔습니다만 3월과 다음 달까지 계속해서 어떤 한도를 높이고 뭐 이런 대출 그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완화시킨다는 그 메시지를 지금 공공연하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게 이러한 어떤 부동산 측면에서의 대출 규제가 되겠고요. 뭐 그 이외에도 어떤 뭐 지금 뭐 대형마트들의 영업 규제 뭐 이런 부분도 중소상공인들과의 공생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이 됐었는데 네. 뭐 그 역시도 뭐 약간의 좀 완화 내지는 철폐를 고려하고 있는 뭐 이런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내수 분야에 관련해서 이제 올가맸었던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된다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어서 뭐 관련된 기대감이 좀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뭇 기대가 좀 많이 되네요. 뭐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것도 시행할 때 보면은 이제 뭐 돈은 이제 충분히 공급해 주는데 이제 조합이라든지 합의만 되면은 우리가 잘 풀어줄 수 있다라는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논의해 볼 만한 건 이제 대외적인 변수일 것 같은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근데 이 금리 스탠스가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네. 결국은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시장은 아마 두 가지 축일 겁니다. 하나는 대외 변수가 있겠고요. 네. 하나는 대내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로서 대외 의존도가 높죠. 그래서 대외 변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생 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 기대감, 내부적인 요인들은 추가적으로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대외 변수가 될 건데 아마 지금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연준의 금리 인상,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 관련된 전쟁 이슈. 그래서 어제 지난밤 같은 경우에도 뭐 평화 협상이 잘 진행될 거라는 기대 때문에 뭐 시장이 좀 반등을 했던 뭐 사례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대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적인 환경, 인플레이션이 워낙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관리 대상으로서의 인플레이션을 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계속 상승하는, 그러니까 정책 금리는 인상하고 시장 금리는 상승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 여파에 의해서 지금 장단기 금리 차의 축소 내지는 지난밤에는 또 역전까지 네. 장중에 잠시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결국 이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이라는 얘기는 경기에 대한 판단 자체가 상당히 좀 네거티브해질 수 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정책 기대감, 긍정적인 기대감과는 다르게 어떤 대외 변수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리 시장, 우리 경제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형태로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런 리스크를 인지하느냐, 아니면 인지하지 못하고선 갑자기 뒤통수를 맞느냐, 이게 포인트도 맞습니다. 있는데 이미 대충은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결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여러 가지 악재가 산재해 있는 상태고 올해 들어서 1월 달과 2월 달, 3월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가격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노출된 악재였고 실제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 부분이 완화가 된다라는 신호가 나면 어제처럼 어떤 평화 협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디게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면 이 가격 조정으로 반영됐던 것들이 리바운드 할 수 있는 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최근 들어서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 뉴스플로우에 계속해서 좀 집중하면서 어떤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계속되는 어떤 팩트 측면에서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또 금리 인상 그리고 강달러 이런 환경들은 올해 내내 우리가 뭐 투자자분들은 매크로에서는 깔고 가셔야 되는 이런 재료들이고 지금의 대응 방식은 뭐 거친 가격 조정에서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이런 악재들이 어느 정도 피크아웃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시면서 좀 어떤 뭐 주식이라든지 주식에 대한 비중 조절 이런 게 필요한 시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 전체를 어우르는 내용을 좀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용을 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 애널리스트입니다. 안영진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